또 돌아온 저격수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 더듬으세요? 아니 18번째. 그게 욕같잖아. 네,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신경 쓰다가 보니까 앞에서 네. 그냥 실수하시지. 그래도 제가 이게 품격을 지키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몇 가지 옴니버스식으로 좀 다양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자, 근데 네. 박사님, 우린 욕심은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하지. 넘어가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 이 문제 한번 저희가 안 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 국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문명화된 국회는 아니던데요. 아니 그래도 소그룹으로 네. 투표하러 가는데 시간 끈다고 육군에 걸쳐서 소그룹으로 가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시간 배당이 있다. 또 그렇게 네. 이야기도 있더만요. 자, 그건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일본의 안보법이 통과됐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대다수가 일본이 거구 아마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이 전 세계를 침략했던 그런 부분을 상기시킨다고만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안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안보법을 11개를 재개정해가지고 네. 평화헌법을 갖다가 사실상 해석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잠재적인 적국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력, 그 군사력을 펼치기에는 미국이 돈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향후 10년간에 국방비를 500억 불, 즉 50조씩 깎아야 돼요.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국방비가 줄어들고 병력도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럽은 아예 미국의 공동 안보 구도에서 뭐 경제 불황이 오다 보니까 완전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혼자서 중동도 견제해야 돼, 러시아도 견제해야 돼, 중국도 견제해야 돼 힘이 벅차니까 미국은 일본을 힘을 실어줘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조약도 맺고 그래서 미국의 궁극적인 희망은 미군이 27,000명이나 주둔해서 안보에 힘을 실어주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만들어서 네.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만든다는데 한국이 최근에 중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여기에 잘 안 들어오고 빠지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과의 집단적 자위권 그건 뭐냐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미국과 싸우는 대상에 일본군이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관계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여기 와서 싸우다가 북한군하고의 문제가 네. 벌어지면 일본군이 와서 한반도에 올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이 원활하게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거쳐오는 모든 미국의 무기, 장비, 그 다음 병참들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오게 돼 있어요. 오키나와 기지가 미군의 아시아 전진 기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무슨 과거사 문제나 예민한 어떤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 특히 어제 국회의원 한 명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어가지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나중에 일본을 보고 저기 한국 전쟁에 참가해라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도요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날 확률 거기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다가 힘이 붙여서 일본은 오라 할 확률 이런 확률들 정말로 있기 어려운 확률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뭘 물어야 되는가 하면 대통령이 열병식에 갈 때 만약에 미군하고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중국군이 우리가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쳐들어갔는데 중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안보법 통과는 한국의 대북 견제 전략에서 솔직히 말하면 큰 우분을 얻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있는 역사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대로 일본한테 짚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는 그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일본이 뭐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부분을 그때 너 뭐라고 답할래? 이런 식으로 있기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묻기 시작한다면요 오만 것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돌아온 저격수다 뉴스를 잠시 1분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반도 주변 군사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할 것이고요. 우리 황분아 손님은 집단 자위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행사 유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군사력을 봤더니요,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은 육군이 49만 5천 명, 2014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해군이 7만 밖에 안 되고요. 공군은 또 6만 5천 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요, 육군은 58만, 그리고 해군은 32만, 그리고 공군은 33만이에요.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자위대. 예, 15만. 육상 자위대. 예, 네. 해군은 해상 자위대. 4만. 그리고 공군은 4만이에요. 네. 그렇다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사력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많아 보이는데 중국 160만입니다. 육군이. 네. 160만. 거기다가 해군은 23만 5천. 공군은 39만 8천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요, 육군이 102만이에요. 육군이. 우리가 49만, 육군이, 북한이 102만. 물론 해군은 우린 7만, 북한이 6만. 우리가 공군이 6만, 북한이 12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국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국방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과 비교를 해보면 물론 군사력에서 전투력이 어떻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쪽수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병력 수에서는 네, 밀린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군사력 증강이라든지 군비 증강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데 자, 이 네. 부분. 그래서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조금만 네,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이 지금 15만, 4만, 4만 해서 네. 총 한 25만 정도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 하사관 이상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병이 없는 거죠. 사병이 그렇죠. 없습니다. 사병이 그래서 없으니까. 전시가 되면 전시징병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일본은 바로 150만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 더 일본이요. 네. 요즘은 진짜 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지. 일반 병력의 문제를 갖고는 중국이 세계에서 1등하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 세계의 국방비의 절반은 미국이 쓰죠. 네. 네. 전 세계 국방 예산의 그러니까 반.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130조를 쓰고 있답니다, 요즘. 일본이 60조 가량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40조가 조금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쳐야 중국보다 조금 미달인 겁니다. 그렇죠. 자, 전쟁이 나는 상황이 되면요. 편이 어떻게 엇갈릴 건가는 명백합니다. 중국은 북한 편에 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요. 미군이 예를 들어서 한국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저 본토에서 육상병력 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초반에. 네. 자, 북한은 전부 특수전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방사포를 쏴야 될 거예요, 장사포를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미군의 해상, 즉 항공모함이 서해와 동해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가 떠서 북한을 폭격하는 거. 또 미군의 전략 폭격기들, 스텔스기들이 날라와서 북한을 폭격하는 거. 이 네. 전력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유사시에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올 미군은 오키나와에 오키나와에 해병대죠. 미국 해병대. 해병대죠. 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는가가 중요한데요. 6.25 때도 보면 수원이 벌써 지나가지고 대전까지 가는데 왔다가 미군이 네. 꽁총 메고 왔다가 처발에 져가지고 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네, 밀립니다. 초반에 얼마나 빨리 오는가인데 이 부분이 일본을 통해서 오는데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일본은 지금 현재 국력이나 그 다음에 내부의 구조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이 흘렀어요. 자, 독일은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은 지금 군대가 없이 현재까지 자위대라는 네. 평화헌법 하나의 그 국제적인 규정을 받았는데 미국은 지금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하고 북한을 견제하는데 한국까지 넣어서 한 팀을 먹자라는 게 미국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가 미군이 필요해서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 미군 가지마 하면서 붙들어 놓고 있고, 지난번에도 목함 지뢰 파동 이후에 저 휴전선에서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을 때 미군에 기대어서 버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보법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를 사과하지도 않고 제대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안보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라는 것은 그냥 외교통상부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하지만 국방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방 관계자들이 만나서 전쟁이 날 때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또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말고 미국에 대해서는 뭐 같이 동맹 잘하자 하고 중국에 가서는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북한 문제도 압력을 넣으라고 하자고 분리해서 해석하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이중 기준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한테만 안보하고
일본의 과거사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일본의 안보법을 통과시키기에 완전하게 잘못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 무슨 전 세계를 침략할 2차 대전 직후와 같은 전력이 됩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 자위권 어떻게 행사가 되냐면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 있고요. 일본 선박 항해 핵에서 기뢰를 제거할 수도 있고 공해상 미국 함정 공격에 응전도 가능합니다. 미국을 공격한 국가의 무기 제공한 국가의 선박도 조사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발발 길 때가 언제냐면요. 발발 긴다. 내 외교적으로 별로 안 네, 어쨌든 막 해도 된다.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가까울 때 일본이 한국한테 기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한국의 요청을 많이 들어줬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떤 신문에서는 박근혜 외교가 빵점이라고 평가한 데도 있어요. 네. 모든 데서 고립이 됐다.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외국 정상이 한국에 오느냐. 근데 일본은 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위안부 문제, 물론 우리 열받죠. 언젠가 한번 일본 놈들도 까부셔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길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간 작게니까 제가 그 군사기밀 하나 누설할게요. 작게 5027인가요? 그 전 계획이? 그게 제가 군대 있을 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선빵을 맞으면요. 대구 경산까지 밀려요. 우리가. 대전까지 밀렸다가 네. 그러다가 오키나와에서 날라오는 미 공군이랑 대한민국 공군이 같이 올라가면서 육군이랑 밀어 제끼는 건데 이 안보에 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사시가 딱 되는 순간 중국은 절대 우리의 우방이 아닌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보를 자꾸 역사 문제하고 혼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국회에서도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요. 한미일 안보 토의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보아요. 여기서 제가 아는 게 있지만 말을 또 하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하는데 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쐈다. 핵을 탑재하거나 네. 미사일 연습을 하는 일본도 미사일의 피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사드 레이더를 한국의 네. 평택에 배치하더라도 중간에서 요격하는 것은 일본에서 쏴 올릴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 아마 한 1,500km, 2,000km 정도니까 오키나와에서 보면요. 그렇다면 일본은 북한이 한국하고도 관계없이 잠재적인 적일 수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적이고요. 그러니까 동지의 적은 적이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으로 한국의 영역인 이 남측의 한국, 즉 남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떤 부분을 존중해주되 만약에 남측에 일본군이 상륙하려면 우리 정부한테 형식적으로 우리 가도 되냐 하면 와라고 그런 건 서로 간에 뭐 공문으로 처리될 문제고요. 만약에 북한의 영역에 대해서 일본군이 진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북한이 우리 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예,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생각해서 전쟁이 났을 때 일본군이 한국에 오는 것을 바랄 거냐 안 바랄 거냐고 묻는 사람은요. 전쟁이 났을 때 지는 어디 있을 건가부터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근데 잠깐만요. 지는 아마 일본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 안보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걸 보면 네. 내용을 보면 우방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고 전 세계 자위대를 파견하고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이 깨진 거죠. 전수방위라는 건 전적으로 수비만 하겠다. 수비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국제 분장, 그러니까 해결 수단으로 해가지고 전쟁 포기하고 교정권을 부정했잖아요. 일본 헌법 구조에서 전수 방어가 배치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위헌인데 왜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자, 일본이요. 네. 헌법 해석이라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고이즈미 시대 때부터 나카소네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평화헌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그 헌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11개의 이 안보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지만은 그게 헌법하고 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내년에 평화헌법까지 개정할지 안 그러면 지지율도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고 평화헌법 개정을 안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러 정권들이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건 일본 내부의 사정이죠. 자,
저는 요거랑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복거일 선생님 아이디어입니다. UN 평화유지군. 지금 유엔이라는 PKO. 게 네,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상시 병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된 다음에 가니까 수습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 차라리 우리나라 그저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남은 이 경기도 북부 지역, 강원도 북부 지역 이런 데다가 UN 평화유지군의 상설 캠프를 하나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주둔비는 유엔이 돈으로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나면서 국제 도시화 되는 거고 유엔으로서도 평화유지군 파견할 때 거기 병력을 즉각 파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DMZ상에서 도발을 하면은 요거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유엔을 향해서 도발하는 것처럼. 근데 유엔이 올까요? 아 이거는 뭐 말만 잘하면 유엔으로서도 지금 사무총장님 우리나라 자, 사람인데 그게 옛날에 좀 한번 써볼까요? 네. 미군들이요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문점뿐만 아니라 그 MP 헌병 휴전선의 헌병 그 다음에 휴전선 안에 대치 지역에 곳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부터 다 있었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언제 빠졌는 줄 알아요? 효선 미선 그 장갑차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파주 쪽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인가 뭐 어쨌든 그쪽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그게 생기면서 성조기를 갖다가 불태우는 모습이 미국의 CNN 등을 통해서 보도되면서요. 미국에서 장성 출신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왜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난 6.25 전쟁 때도 우리가 가서 뭐 수만 명이 죽으면서 막아준 한 5만 명 정도 전사했습니다. 미군.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미군이 4만 명 중 그때는 있었어요. 지켜주고 있는 저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반미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가지고 그건 교통사고였죠. 본질은 교통사고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반미를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인계철선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인계철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트립 와이어. 예, 그러니까 바로 휴전선 근처에 미군이 있어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해서 포를 쏘아대면 그 미군들이 먼저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건데요. 선전포고라고 간주해서 자동 개입. 그런데 그때 이후로 미군들이 우리는 북한이 포를 쏘는 한계에 벗어난 지점 그게 평택입니다. 그냥 평택이 아니에요. 장사포 사정거리 벗어났죠. 네, 장사포 사정거리를 벗어난 지점에 한 군데 전국에 흩어진 미군을 다 모았다가 유사시에 미군이 지금 그 가족부터 미군이 철수하는 길까지 다 짜놨어요. 한국 유사시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군은 더 이상 한국을 위해서 총알바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공군과 해군 전력으로 네. 북한을 공격하고 우리는 육상에서는 잘 안 싸우겠다라는 게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군의 입장이고요. 이라크 전쟁 때 중요한 미군 기계화 부대들이 빠졌다가 안 돌아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고려할 때 그 유엔 평화유지군 문제는요. 미군도 인계철선을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관철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박사님 그 인계철선 이승만 대통령 작품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 상호 방위. 그러니까요. 네. 그거 인계철선을 놓는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국방비에다가 돈을 안 쓰면서도 안보를 보장받았던 저는 역사적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인계철선이 빠져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자, 같아요. 1년에요. 미군한테 아마 우리가 29,200억인가 주는데 전체 그 주한미군 비용 부담에 한 40, 한 2, 3%될 겁니다. 미군은 더 올려달라 그러죠. 네. 본인 월급은 우리가 내고 무기들은 우리 거 가져놨으니까 너는 여기 유지 보수하고 한국 그 뭡니까 미군에 종사하는 각종 한국 사람들 월급이라든지 군무원 월급이나 그다음에 그 네. 기지 유지 네. 보수 비용은 너네들이 대라 했는데 지금 용산 기지가 너무 오래되고 평택 기지가 한때 반미에서 몰려가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어지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을 더 써봤자 곧 옮길 거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평택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을 미군이 좀 남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네. 그걸 갖고요.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잡지들에다가 정보를 줘가지고 미군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쓰지도 않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놀이 해보가 네. 돈 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9,200억에 미군이 지금 27,000명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투구하면 미군 고급 무기들 가져와서 위력 시위를 해서 북한 급주고 하는 비용이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 일본이 얼마 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린 입에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국방부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그 낸 통계 자료가 그 미군의 주둔 대체 효과 34조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네.
그럼 그러니까. 34배, 34분의 1밖에 부담 안 하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물가 그 연동률을 계산해 본다면 10년인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효혜 박사님과 제가 상대적으로 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네. 전문가 댓글단이 정말 전문가가 많으시더라고요. 요새는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이게 네. 그게 아닙니다. 정정을 하게 되면 틀리게 말할까 봐. 근데 괜찮습니다. 또 우리 또 정정 방송을 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정정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건 이제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정말 군대 이야기를 정확하게 수치로 아니 군 형법은 잘 알아요. 자, 근데요. 네. 저격수다에 나와서 저격을 하는 사람은 이 저격을 어떻게 100% 우리가 스나이퍼입니까? 100% 다 저격을 합니까? 저격하다가 총알이 빗나가기도 해도요. 네. 빗나가는 총알이 두려워가지고 저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저격수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맥락. 자신감을 가지겠습니다. 네, 맥락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짚었는데 네.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교수님 또 얼마 전에 또 국정감사에 대해서 발표도 제가 하셨잖아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발표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정감사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왜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자기 수필 쓰죠? 그거는 국정 운영에 관한 뭐 단사항을 글로 남기고 싶었나 봐요.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는 뭐 반장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본인이 땅을 어디 살 건지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봤대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번엔 야동 보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또 아예 출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저는 네. 다른 거 떠나가지고 신동빈 회장이 출석했을 때 네. 롯데그룹에. 롯데 신회장이야 자기 입장에서 네. 회장님이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 뭐 세게 때리지 말라고 로비도 좀 하고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의원님이라는 분들이 설사 인사를 좀 받았다 하더라도 네. 나왔을 때는 그 앞에서는 적어도 한 2, 3초는 제대로 짖어줘야지요. 네. 회장님 이러지 않습니까? 뭐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축구가 어떻고 저떻고. 네. 어느 나라 응원할 거냐? 네, 그리고 또 뭐 한참 젊다는 소장파 의원이 한 말을 보면 정말 가관인 발언을 뭐 했더만. 어떤 발언이 제일 각원이라고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네. 앞으로 이 장래를 위해서 그 말을 그래도 많이 소개를 했어요. 해주십시오. 실명 공개는 안 하고 발언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예리한. 저격수도 아니 아니니까. 롯데마트에 네. 무슨 뭐 롯데에서 만드는 무슨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저 초코파이는 네. 앞에 진열하지 않고 있지요. 뭐 이런 무슨 맥락에서 한 거죠? 신문 기사는 봤어요. 배려를 해주겠다는 롯데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유통 한국 최고 롯데 스스로 뭐 신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유통의 삼성전자다 했잖아요. 그 유통에 있어서 갑질을 하지 않는다. 납품을 받는데 우리 상품을 앞에 놓고 다른 데 회사 거는 안 보이는데 놓는다. 이 말을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물어봤나? 예를 들어서 롯데가 무슨 뭐 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가지를 삐뚤어서 하청 납품 받는데 어쩌다 저뜬다 이런 불공정성이나 뭐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부분을 한다. 이까지 물을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물어보지도 않으요. 그거 무슨 초코파이를 갖다가 이러는 대목에 가서는 야 저런 것도 국회의원을 하나 진짜. 그분은 초코파이 사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요, 바람직한 분도 계시네요. 그런 질문 아예 안 하고, 네. 독서 삼매경에 빠지신 의원도 있었네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5일에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정처 국감장에서 책상을 해서 책을 꺼내가지고 독서를 시작했대요. 네. 얼마나 바람직해요. 근데 독서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근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리스본행 야간열차. 오. 그거 네 영화 봤어요. 네. 영화 봤는데 네.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난해한 네. 예를 들어 아주 문학적이고 또 아주 이 심리학적인 네. 그 포르투갈 혁명 과정에서 네. 이 사라져간 어떤 유명한 시인 지망생에 대해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해서 저 프랑스의 한 교수가 선생이 수업을 때리치우고 포르투갈로 가가지고 그 책과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집 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국회의원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수준이 좀 있네.
수준은 있죠. 그 저도 존경해요. 방송이 아닌데 국감 중에 이렇게 멋진 책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읽으시고. 근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직방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월세 매물 직방? 직방 빵 사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월세 원룸 네. 이런 거 구하는 사이트. 직방 네. 아 직방? 다이렉트로 네. 아 네. 영어로 하니까 이해가 가. 근데 그분은 왜 그거를? 아니 그분 부동산 자산가신데요. 네. 요즘에 뭐 전월세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던지. 그러니까 본인이 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추정을 하자면 굳이 저희가 추정을 하자면 투자자로서. 세를 놓는 입장에서 네. 그거 체크를 좀 했을 것 같다. 아까 그 수필 썼다는 의원은 여기 누굽니까? 네. 읽어드려 지금. 자 여기 수필. 김용태 의원이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이 제목도 있어요. 이분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말투거리 잔혹사란 제목이. 말죽거리 잔혹사란 제목이 달려있고 고의가 되었다. 난 반장이었다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저도 반장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책을 내려는 것 같군요. 네. 그런데요, 국감 도중에 15일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대전 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 중에 페이스북에 유성기업 노조 간부 2명이 국감장 방청을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 글에 좋아요 또 눌렀대요. 그 SNS가 국정감사의 일부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스마트폰 압수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요, 스마트폰을 1시간 내내 본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내내. 아니 뭐 조건 만남 검색한 분도 계시고. 아니 옛날에는 사실 국감 때 네.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갔다가 네. 폭탄주 한 방씩 돌리고 네. 뭐 또 차에 탈 때 선물도 좀 주고 이런 맛에 국감 했는데 네. 비간기간에서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또 주먹 다짐 난 적도 있고 그랬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폭탄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니까 사실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술을 못 먹으니까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자꾸 스마트폰만 이렇게 정서불안적 정서를 네. 하면서 두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좀 국감장에서 또 사라진 의원들도 계세요. 네. 정무위 소속 비례대표 6명 중에 4명, 새누리당 김상민, 이운용, 이재영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김기준 의원은 자리를 비웠답니다. 왜요? 어디 가신 건가? 거기 신원도 있네. 네. 근데 보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물어보니 각각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인 서울 강동과 양천구를 방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홍천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미리 가서 찜합니까?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네. 지금 현재 포스코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네, 이분은 국감 진행 동안에 감사원, 대전고법, 법제처 등 세 차례 국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자리를 비워서 없었대요. 이분은 포항이 지역구죠. 네. 예, 이병석 의원. 그렇죠. 네. 그런데요, 국감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제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그럼 여기서 누구한테 질문해? 종이 소장님. 파쇄하는 아니, 업자가 근데- 있는데요. 네. 종이 파쇄하는 업자들이 가장 큰 대목이 국감입니다. 왜요? 그 공무원들이 그 자료 요청하는데 복사하는 용지가 뭐 15톤 트럭으로 몇 대가 나온대요. 그럼 그 돈은, 그 네. 종이 돈은 누가 냈습니까? 세금이죠. 세금이겠죠. 그거 안 본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파쇄 비용도 세금입니다. 네. 그런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종이를 그게 종이 그냥 종이입니까? 그게 글자를 다 채운 종이라니까. 그러면 그게 가나다라 알아서 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네.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서류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을 한번 계산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 방송국에 갔었는데요. 그날이 모 방송국의 국감날이었나봐요.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네. 딴 때는 제가 들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니 사람도 없고 뭐 네, 그러고, 제가 갑자기 네. 차를 딱 타고 들어가는데 막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이 차를 막 또 안내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래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하면서 탁 내리니까 막 인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뛰어가요. 국회의원 관상이네. 오 박사님을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오인해서 국감 오셨죠? 해서 제가 네. 아닌데요? 이랬더니 출연인데요. 네. 아닌데요? 딱 한마디 했더니 에이씨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진짜 눈앞에서 제가 당했다니까요. 제일 땡기기 좋은 때가 네. 국감을 전후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인으로 넣으십시오. 네. 그럼 저놈의 회사나 저놈의 기관에 네. 약점이 있는데 네. 어떤 자료 좀 내놔라 네. 하고 정인 넣으라는 게요. 네. 그게 나와서 국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네. 또 정인한테
이렇게 핀셋으로 찌르서 묻는 게 아니라요. 네. 국감장에 넣으라는 사람 중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간 사람, 음. 10초 만에 끝난 네.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하루 종일. 그럼 뭔가 하면 오라는 자체나 자료를 요구하는 자체에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네. 자, 찝찝한 사람은 어떻게 그때부터 공포에 빠지죠. 야, 저 자료 내랑 저게 뭘 알구나. 그럼 저걸 국감장에서 떠들어갖고 네. 우리 장한테 하면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 자, 건 다 찾아라. 저 의원하고 가까운 사돈 8촌까지 다 찾아라. 그래갖고 어쩌겠습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죠. 일이 또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싹 그냥 거물을 갖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거물을 싹 던지면 거물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근데 자, 이렇게 여기서- 하고 네. 뭐하러 국감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땡기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전화에는 네, 저희가 땡기기 좋을 때까지만 발언했다. 뭐뭐를이라는데 네. 들어갈게. 내가 돈이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목적어를 저희가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다음에 코넌 도일 이 셜록 홈즈. 셜록 홈즈. 네, 이 코넌 도일이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아는 공무원들한테 이제는 발각됐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발각됐다. 딱 한 줄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갑자기 다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체크를 해보니까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네. 딱 그냥 영국 얘기예요. 영국 얘기. 네. 한 사람이 정말 재밌어가지고 자기 옆에 친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천사로. 네. 당신이 했던 일이 발각됐습니다. 그 여자의 만남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장난을 쳤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더래잖아요. 아 그래서 저기 막 신문에 났잖아요. 뭐 입금한 분들이 그래, 아니, 뭐 네. 오빠 10만 원만 보내줘. 문자 보내면 막 보내준다면서요.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니 지금. 뭐 그거 저 공직자들한테 네. 제비족 같은 사람이 부작위로 네. 이제 들통 났으니까 얼마만 하면 점잖게 해결하겠다 하니까 네. 실제로 뭐 한 30% 가량 송금률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감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서 20일 네. 갑자기 몰아서 하면서 그 몰아서 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이게 재미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 이렇게 딱 하면 해결될 게 하나 있어요. 국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상대방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네.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네요. 그게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자료 갖고 묻고 딱 못하게.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럼 시민감시단이 가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한테 질의응답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지만 웹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의원께서는 자 1, 2, 3, 4번 가운데 어떤 건지 정답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요구했던 기록을 다 남기고요. 네. 그 자료 요구 기록을 쫙 공개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이 거기서 나갔는지 공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달렸는지를 모든 걸 정의를 공개합니다. 부른 사람한테 뭐라고 질의했는가까지. 그리고 그 증인을 정말 불러서 몇 분간 질문을 했는지도 아니면 만약에 한 질문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만큼 자료가 근데 제가 남겼으면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공천권을 주지 마요. 그 법정에서 증인 신청할 때는 재판장한테 증인 신청서를 내면서 입증 취지라는 걸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무엇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적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문 변호사님 다시 네.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지난번에 네. 통진당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자기가 국방이나 이런 거 관계가 안 되면서 국방이나 그다음에 무슨 방위, 무기 현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다 조사를 살펴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요구한 사람한테는 만약에 묻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떠야 저는 돼요. 국감을 할 때요, 국정감사를 할 때 며칠날 내가 국정감사, 우리 국정감사 며칠날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시에 가야 국정감사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얘기하고 가면 그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 가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 그 실태 상황을 보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우리 옛날에요 그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에 많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들 많이 가끔씩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날 어떤 날이죠? 청소하는 날. 모든 학교가 청소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국정감사가 딱 장학사 방문의 날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속도계가 고속도로에 쫙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리고 김기사라든지 모든 어플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시속 80 단속합니다 이야기해주죠. 속도 위반 단속 구간이 오니 적정 속도를 유지해 주시기 거의 바랍니다. 창과 방패 같아요. 이 창은 정말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설치해놓고 잘 막는 김기사를 만들고 무슨 얘기냐면요. 국정감사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상시 국감이 있어야 되는데 상시 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뭔데요? 이제 안전벨트 매는 걸 법제화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네. 근데 안전벨트 안 매다 하면은 좀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 나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티셔츠에 여기 검정색으로 요렇게 된 걸 파는 거예요. 사진을 찍히면 이게 벨트한 것처럼 나와. 그 정도면 진짜 봐줄만하다. 진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 정도로는 네. 봐줄만하다.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얘기입니다. 자꾸 내비게이션이나 김기사가 여기 가면 뭐 있다 조심하라 이러면요 정부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 속도 위반계를 속도 단속계를요 네. 엄청 다는 거야. 그냥 가짜는요 문방구 가도 팔 겁니다. 그거 달아놓으면요. 네. 그럼 뭐가 진짜인지 근데 뭐가 가짜인지 막 사람들 안 속아요. 왜냐면요, 사람들 알아요. 거기 보면 가짜 모형이 있거든요. 김기사가 말 안 하니까 그냥 가야지.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요. 저는 한국에도 아우토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갈로는 가고. 근데 예. 아우토반이 무제한 네. 속도 있을 무제한으로. 만한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 이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도로가 있어야 한답니다. 질주 본능이 있구나. 아이 근데 참 이 양반들이 진짜 순진하네. 속도 단속하려고 단속계 달아놓은 줄 알아요? 그럼요. 국가의 수입이 시원찮으니까 네. 예? 음. 국민이 뭐 건강을 갖다가 그거 위해서 담배값 올린 줄 알아요? 일을 그거랑 안 똑같은 하시던 이야기 분이 아니야. 있으니까? 국가 수입이 모자라니까 네. 담배값 올린 거지요. 아 그렇게 이제 예, 보시면 교통 네. 과태료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수입원인지 모릅니까? 패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꼭 아니 그래도 저는 속도 규제를 좀 하면서 저는 네, 해야 된다고 안전 운행을 생각해요. 네, 도와주는 게 좋다고 왜냐면 생각해요. 일단 김기사가 속도가 위반되는 구간이라고 말해줄 때라도 속도를 줄이잖아요. 네. 그 구간이라도 얍실하게 줄이니까 저는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 휙 지나가면요. 누가 지나갔지? 아, 그럼 우리 지금 국감하다가 뭐또 속도계 자 다시 주제를 그러면 뭐 말라기에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자변이 뭐의 약자죠? 이 자변이라는 단체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입니다. 그럼 자통변 자변이라고 하죠 그냥. 자변. 예. 네. 자변에서 그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 예. 이 문제 지금 이 재판을 거의 뭐 그렇죠. 맡아서 차기환 하시기- 변호사님이 거의 3년 이상을 도맡아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지금 기사에 다 강용석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왜 갑자기 여기 나와서 방송 카메라 아니 보고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어디서 해요? 숟가락을 얹어? 여기 숟가락 얹은 거 아니고 자변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제가 아니 강용석 의원은 양승우 박사님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네. 뭐예요? 다른 피고인입니다. 다른 피고인이- 서모 씨에 대한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변호인이고. 보면은 모든 언론에서 갑자기 강용석이 얼마 전에 기억나요? 뭐 강용석 변호사의 네, 강용석 변호사가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었어요. 너 어떠서? 예. 아 지하철에 그 저 네. 깜짝 놀랐어요. 너 고소 이건데 와 지금 딴 건 몰라도요. 네. 이분 진짜 멘탈은 갑이에요. 그냥 마케팅의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네. 갑자기 또 훅 이런다고 강용석 변호사님 아무튼 설마 이걸 보고 네. 또 고소하겠다고 아니 하는 거죠? 제가 강용석 변호사가 옛날에 뭐 안철수 박원순 시장 네. 뭐 다 문제 제기를 했다가 두 개 다 재미 못 보고 철수를 했지요. 네. 그때 나는 그 강용석 변호사가 강철수라고 이렇게 네.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관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에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예, 지극히 문제로. 그것 네. 때문에 또 방송을 그만두기도 했잖아요. 네. 자, 강용석 변호사 샤프한 분이죠. 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이걸로 A라는 부분으로 얻어맞을 때 내가 A 갖고 공방전을 벌이면요. 네. 그거는 A라는 부분을 기라거나 I라거나 관계없이 점점 거기서 빠져나갈 수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럴 때는 뭡니까? B라는 판을 벌려야 돼요. 네. B라는 판을 벌려갖고 거기서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그 B라는 판이 예를 들어서 뉴스에 네. 이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화제거리 판이면 그때부터는 이 B에 대해서 강용석 놈이다. 그래서 A 강용석의 기사가
비강용석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근데 요즘 제일 핫한 비기사가 뭡니까? 박원순, 박원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용석 의원이 옛 전공을 살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앞장서는 부분에 충분한 개인적인 뭐 이유도 여론을 있어요. 환기시키고 도움이 된다면야 뭐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양승호 박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을 변론하면서 그게 자변이 하는 거죠? 예, 그게 자변이라기보다는 딱부러기 맥에서 차기환 변호사님이 하신 겁니다. 아, 자변의 대표. 네. 네. 근데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요, 유아인이 했던 멘트가 있어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이 멘트가 딱 나와요. 저는 네. 이 멘트가 와 진짜 이건 진짜 멋진 멘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보통은 그 방법을 많이 써요. 묵비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돌팔구를 찾아서 나가네요. 돌파구를 찾아서. 네. 네, 돌팔구라고 발음이 샜어요. 네. 네. 아, 돌팔구가 뭔지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저는 아, 뭐- 이건 돌파구겠구나. 네. 저는 뭐 제 발음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 이제는 아무도 우리 문제 안 삼. 이제는 있잖아요. 소장님 발음이 귀에 너무 익숙해져서. 네, 우리가 백역 그래도 그냥 네. 다 병역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백력해도 아까 그냥 네. 다 이러고 들어가고 모든 발음에 다 익숙해졌어요. 네. 처음에는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아니 내가 고향이 저하고 비슷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발음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본인 발음은 그렇게 소장님 쌀 해보세요. 살 네. 네. 제가 쌍문동 쌀가게 쌍둥이 아빠 이런 거는 절대 하라고 안 그럽니다. 예. 자 어쨌건하고 박원순 계속 얘기해주세요. 그 얘기만 해주시고 네. 좀 일단 뭐 마무리해요. 지금 사실은 뭐 변호사들 입장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입장에서 무슨 누구를 공격하고 낙마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변론하는 과정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럼 검증해 보자라고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인인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까지 거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공개 검증을 했다. 또 과거에 한 번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난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증거가 더 나타나서 재심이 허용되는다. 네, 과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검증을 요구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더 나타나서 검증을 해볼 만한 사항이 되면 또 검증하는 거고 새로운 고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최근에 뭐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에 지나치게 속상해하는 보수 쪽의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다는컨대 빨리 끝장이 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체로서 추가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제기되어야 돼요. 지금 피해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를 입증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재판이요. 그걸 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끌고 와서 이 진실을 밝히는 수준까지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로 가야 되냐? 네. 잠깐 예를 여기서 들어서 제가 새로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럼 끊을게. 뭐, 네, 계속 하시면 제가 어젯밤에 맥주 드셨나? 저녁 수다가 참 재밌는 샤워가 방송이 맞아요. 화장실에 뭐 저격을 하러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말씀을요. 저기 웃지 말라니까. 우리가 풍객이 네, 그래도 네, 그런 척 알겠습니다. 해야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향기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장 박사님 인격과 품위에 너무나 지장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소장님 계속 하십시오. 소장님 계속해주세요. 그러니까 장 박사가 좀 그렇지. 형님 말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불만인 척하면서 퇴장하는 척하면서 갔다가 또 오면 될 건데. 그래서 자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어떤 틀과 판을 벌여서 좀 더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 왜 안 넣었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많은 그 언론사들, 주요 유력한 언론사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대선이 누구 판으로 현재 될 거라고 보느냐 하니까 박원순과 김무성 판이다 이렇게 대결을 보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한 야권의 후보로 될 것 같으면
급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에게 충성을 바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쉬운 충성 바치지 말고요.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정말로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충성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판을 갖다가 새로 이 장을 열어야지요. 그 판에서 모든 것이 검증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가서 1인 시위하고 이런다고 이 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요. 이회창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아들을 다시 검사하고 그랬던 일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랬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너가 그때 거짓말하지 않았었어? 대놓고 다시 얘기해봐. 다시 네가 진실을 말해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겪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본인도 나는 결백해. 근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나 결백하기 때문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모두가 잔뜩 열이 올라 있을 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 대한민국에요. 아닐까요? 대선 후보들 문제 많았는데 검증 국면만 통과해가 넘어버리면 당선되면 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해창 후보의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씨 관련해가지고 네. 김대엽 씨가 여러 군데서 누가 자기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종편에서까지 나와서 했어요. 나와서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그 김대엽 씨하고 관계 있다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공직을 하고 있어요. 야권의 인물이. 그래요? 그런데도 끝나면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야 아들을 안 데려와서 검증 한번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요.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자기 방어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어 전략에 대해서 면책 특권도 가지고 말 좀 함부로 할 수 있고 관련 기관도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섰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론에 기사로 부각되는 확률이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쟁점화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시키고요. 이 문제를 가려보자라고 해서 그 와중에 다녀오셨어요. 시원하십니까? 아, 네. 시원합니다. 개운합니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빨리 안 왔어. 커피를 마셨더니 갑자기 신호가 와서. 네. 빨리 우리 안 방송 왔어. 너무 네. 자유로워요. 하십시오 이제. 아니 이게 또 인터넷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편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이 네. 좀 심하게 드시더라고요. 커피 드시고 샌드위치 드시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드시고 아이스크림에 커피 넣어서 아보카도 드시고 제가 사실은 네.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먹다가 남겼더니 그것도 다 드시고 또 저격은 분명히 향기로운 방송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네. 저는 아까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에 지금 박사님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전혀 감 못 잡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끝난 것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로키의 영화에서 로키 그거 네. 최신판에 나왔던 네.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 요기베라 야구 감독이 한 얘기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It 그래서 ain't over till it's over.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 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럼 각자 못 들었으니까 각자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정치적인 계산을 좀 하는 거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에 찌들어 있고요. 그걸 배제하고 나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문제제기가 되면 일단 그 해답을 찾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걸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언론까지 춤을 추시 너르뛰는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하는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형사법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모욕죄가 무엇인지, 허위사실 유포가 무엇인지 판사님들 제발 정확하게 판결 좀 내려주세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고소를 할 때는요. 자기가 고소할 때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고소하는 제도 어떨까요? 고소했던 것이 무고일 때는 전 재산이 날아가는 제도. 함부로 고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고소가 남용될 때는 이것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혼돈이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판결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요, 이 박원순 시장의 일가를 좀 사람답게 대접을 언론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키우던 그 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선물을 받았다라는. 네. 개에 뭐 교육 훈련을 시키니 뭐 개 사료값이니 개를 갖다가 뭐 공무원이 무슨 뭐 네. 뭐 해서 가지고 개가 무슨 네. 동물원에 갔니 안 갔니 가지고 보도된 횟수하고요. 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그 백령 문제로 보도된 횟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아마 종편들 한번 반성 좀 하세요. 박원순 시장의 개 문제를 갖고 나는 종편에 가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들 진짜, 문제는 네. 야 이거 진짜 맨날 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 개 같은 놈이 되는가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네. 아들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라는 언론이 별로 없어서 네. 박원순만 넣으면 내가 아들 문제를 한 두 번 억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언론이 말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편파적인가? 네. 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언론이 꼽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아들 문제, 또 아들이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비리가 개입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혹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검증의 대상으로 새롭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 어욱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한 번도 안 다른 언론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박원순 시장 아들이 개보다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소장님, 하면 안 되죠.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저는 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는요, 깨끗하고 맑고 자랑스러운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진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황 소장님이 그 이제 뭐 개보다 못한 등등 표현을 하셨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소설가 이문구 선생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어떤 분이 굉장히 좀 그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하죠.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작품 제목이 뭔데요? 작품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장작 아니죠? 아닙니다. 이문구 선생님 소설에 나옵니다. 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거기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개하고 싸워서 짐은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개헌티 이김은 개보다 센 놈이고 개하고 비김은 개 같은 놈인데 저보고 지금 그거를 하라고요? 구수한 충청도사 들이에 담았네. 요 맥락에서 하신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추석입니다. 민족의 명절 잘 쇠시고 저희는 추석 이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